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종찬 해고록 2. 이 중에 지금 민주자유당, 우리가 민자당이라 부르는 정당의 후보 경선 부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김영삼을 상대로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종찬 전 의원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을 책은 192쪽입니다. 제목이요, 아내가 김옥숙 여사를 만나다 되어 있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그 당시에. 경선이 점점 가열되면서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김복동 선배가 다시 나를 만나자고 했다. 그 자신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그도 김영삼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 같았다. 김영삼 측은 어떻게 하든지 노태우 대통령의 주변 인척을 포섭해 간접적으로 노심이 자기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비겁한 방법을 활용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나의 아내가 5월 11일 광주 집회가 열리는 날 청와대로 김옥숙 여사를 찾아갔다. 나와는 사전에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아내는 날마다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은밀하게 청와대에 면담 신청을 했던 것이다. 김옥숙 여사가 즉각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날 아내는 김 여사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각하께서 만약 꼭 김영삼 씨를 후계자로 시키고 싶다면 영부인께서 솔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꼭 대통령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제가 이 의원을 졸라서 후퇴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경선이 과열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중립입니다. 금진호 장관이 김영삼 씨 측 행사에 나가서 각하가 오해받는 걸 보고 내가 금장관더러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권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윤환 의원이 이미 노심은 결정되었다. 이번 경선은 하나의 축제판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각하의 측근 아닙니까? 그러니 이 판에 끼어서 우리가 욕먹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영부인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미련 없이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나는 중립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너무 앞질러 진심을 말해버렸다. 사실 김영삼 씨를 믿지 마세요. 그가 무엇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가 각하의 사후를 보장하겠다 해도 그에게는 오늘까지 지내온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김영삼 씨를 그대로 놔두질 않을 거예요. 김옥숙 여사는 일순 심각해졌다. 일가들 가운데 김영삼 씨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김영삼 씨와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각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심각하게 무엇을 생각하다가 한마디 했다. 김윤환 의원이 그런 것처럼 이 의원도 오늘부터 노심을 파세요. 각하의 본심은 나였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 웃긴다고 할 거예요. 하여간 더 이상 노심판 행동은 자제시켜 주세요.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아내는 청와대를 나왔다. 그러나 김옥숙 여사가 김영삼 측에 기울어지지 않은 것만이라도 확인한 것은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최후의 선택을 향해입니다. 그간 장외 집회는 성공적이었지만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소리도 있었다. 박태준, 최문식 두 분은 당규에 따른 개인 연설회도 열자고 했다. 한편 김영삼 측은 광주 전남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회를 진행했다. 453명의 대의원 가운데 314명이 참석했다. 지구당 위원장도 25명 중 11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더구나 찬조 연사로 나온 김정례 고문의 연설이 대의원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정치판에도 선후배가 있는데 대표 최고위원을 제치고 새파란 후배가 새치기 하여 정권을 잡겠다고 나올 수 있느냐? 네, 이건 광주일보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원색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경선을 하지 말고 김영삼 후보로 지명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에 장내 대의원들이 웅성웅성했다.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김영삼이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했다. 김영삼 시대가 되든 김대중 시대가 되든 어느 한 시대를 거쳐야 정치 안정과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영삼의 이 말에 찬성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이 언제나 시비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왜 당당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정통성이 취약한 노태우의 뒤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장악만 도모하는가? 우리 측 광주 집회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인지 그 이후 예상한 대로 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영삼 측에서는 이제 노골적인 공격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다. 우선 1차적으로 강경하게 청와대를 몰아세우며 우리 측 행동을 제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월 12일 이충구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당내 원로 의원, 전국구 의원, 중립적이라는 지구당 위원장 등 75명을 63빌딩으로 소집했다. 이른바 당을 걱정하는 모임이라고 자칭하고 그날 첫 모임을 한다고 했다. 이 모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말은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나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모임이었다. 우선 이충구 사무총장은 우리 측의 돕기 모임식 집회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양 후보 측의 이성을 잃은 행태가 경선을 혼탁과 과열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양측을 동시에 겨냥하는 듯 하면서도 장외 집회는 민주주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시시비비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충구 총장이 재차 마이크를 잡았다.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있어 대선 승리의 영향이 심대하다 면서 자칫 당이 침몰하고 공멸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왜 과열되었는지, 탈법이라면 어떤 쪽이 탈법하고 있는지, 집회를 갖는 것이 탈법인지 아니면 뒤에서 대의원들에게 매표하는 것이 탈법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론은 탈법적 선거운동과 비타협적인 행태가 문제라고 우리 측을 겨냥했다. 우리 측 중진회의는 이런 일방적인 회의 결과를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5월 13일 나는 중앙당의 편파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당원들과 국민 모두의 기대 속에 이루어진 자유경선을 초장부터 짓밟은 것이 누구냐? 바로 노심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매명 행위에 대해 노태우 총재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리자로서 재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에서 15일까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1. 자유경선의 본질을 훼손하고 뒤에서 매표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이른바 추대위를 해체하라. 2. 노심을 팔면서 자유경선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들을 문책하라. 3.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합동연설회와 전당대회에서의 정견 발표를 허용하라. 사실 노태우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결례였다.
그러나 이충구 총장이 소집한 당을 걱정하는 모임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전당대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김영삼 쪽에서 마지막 회유 작전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김복동 선배도 그 전날 김영삼 추대위를 방문하고 쓴 웃음으로 지지를 표했다. 나는 김복동의 행동이 바로 노심의 종착역이라고 비꼬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경선을 몰아간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부산 경남 지역 개인연설회가 열렸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집회였다. 장소는 억지로 부산 시민회관을 얻었다. 김영세 동지가 일찍이 부산에 내려가 현지에 송봉석 동지와 함께 준비했다.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선 대의원들 소집이 안 되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준비했다.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김해에 도착했다. 민자당 부산시 지부부터 찾았다. 김종순 사무처장의 영접을 받았으나 예상대로 우리를 불청객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김영삼 직계인 문정수 시당 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우리 일행은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의원이라 해봤자 30%도 안 되는 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중에는 정보를 수집하러 온 기관원들이 물반 고기반처럼 끼어 있었다. 박태준 명예위원장은 참다 못해 당내 경선은 대의원들이 누구의 훈수를 받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중심이 되어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문식 위원장은 박수가 인색하군요. 우리 모두 한 식구 아닙니까? 박수 많이 부탁합니다. 라고 어색한 축사를 했다. 나도 등단에 연설했지만 김이 빠져 있었다. 경제민족주의, 지방할거주의가 아닌 지역 극복민족주의, 통일민족주의, 도덕과 윤리가 사는 민족주의를 제창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를 열자.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는 정치를 펴나가자. 열변을 토했지만 호응은 별로 없었다. 단지 고마운 것은 곽정출 의원과 나의 육사 선배인 신재기 의원이 자기 지구당 사람들을 인솔해 용기 있게 참석해준 점이었다. 그들은 구민정당 평생 동지로서 의리를 지켰다. 나는 지금도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5월 14일 중앙당에서 당무회의가 소집되었다. 오유병 의원이 참석했다. 김종필 최고위원이 서둘러 회의를 마치려 할 때 오 의원이 손을 들었다. 부산 연설회에 가보니 대의원은 30%밖에 나오지 않았더라. 대의원에게 이종찬 후보가 왜 경선에 나왔는지 취지라도 설명하여야 할 터인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야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합동연설회와 전당대회 석상에서의 정견 발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코너에 몰리자 김영삼의 비서실장인 신경식 의원이 답을 했다. 나는 이 말이 자기 캠프에서 결정한 말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몰려서 나온 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전당대회에서의 정견 발표는 대회 질서 유지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대회 전날인 18일 합동연설회를 시차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는 여기 보란 듯이 우리 당은 TV 공개 토론을 통해 후보를 선보이겠다 라며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부영 의원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당내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게 된다 라면서 우리 당은 이번 경선에서 모범적인 경선을 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기 지역 개인연설회가 개최되는 수원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대회장인 시민회관은 썰렁했다. 당에서 80%의 대의원을 소집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782명 중 367명만 참석해 50%도 채 되지 않았다. 김영광, 이택석, 임사빈, 이해구 지역구에서는 아예 대의원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를 참으면서 지방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파악해보세요. 이게 공정한 경선인가요? 하며 반문했다. 그러나 나는 민심을 믿고 있었다. 일요신문에는 YS가 이기겠지만 JC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선 예상은 JC
14%에 불과했고 YS는 56%였다. 하지만 후보 선호도에서는 JC가 36.9%, YS는 31.2%였다. 한편 김영삼 측은 같은 날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807명 중 775명이 참석했다. 93.8%의 참석률이었다. 그러나 행사장 밖에서는 민자당을 해체하라는 학생 시위가 있었다. 박세직은 찬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종찬이가 후보가 되면 야당의 김대중과 상대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후보가 1971년 대선 당시 나는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당신은 정치 공작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때 당신의 상관인 강창성은 속죄의 뜻으로 내 밑에 와 있는데 그 부하였던 당신은 무엇하고 다니느냐고 공격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박세직은 나의 육사 4년 선배다. 그는 서울대학교 위탁교육까지 받은 총망받는 군인으로 선두를 달렸던 장군이다. 게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예편 후에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안기부장, 서울시장을 두루 거쳤다. 이런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이런 수준의 정치 인식밖에 갖추지 못했다니 안타까웠다. D-4일인 5월 16일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날 강원도 대회가 끝나 서울에 돌아오는 즉시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나는 장경우 의원에게 서울에 남아서 청와대에서 말할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고 강원도로 떠났다. 강원도 집회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도 지부 위원장은 김문기, 요새 말썽 많은 상지대학교의 교주다. 그는 과거 나를 도와 지구당 부위원장을 했고 나는 그를 비례대표 후보에 넣기 위해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규상 집회 소집 책임자였다. 그런 그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면 대의원의 출석률은 보나마나 아니었겠나. 나는 개인 연설회를 서둘러 끝낸 뒤 서울로 올라와 장 의원이 준비한 메모를 받아 청와대로 갔다. 야심했지만 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간 수고했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나는 이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네. 라는 뜻밖의 호의를 표했다. 그런 웃는 낯에 어떻게 내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경선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선이 잘 치러지면 대선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당초 이 의원이 선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저력이 있어서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시점이 되었네. 경선을 포기하지 말게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라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모양만 갖추는 그런 경선으로 간다는 것은 저 개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싸워왔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각하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기든 지든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 연설회를 갖자는 것을 김영삼 측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정견 발표는 없이 5분간 인사말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축사를 하는데 막상 후보가 단상에 앉아 벙어리로 있으면 대의원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5분간 시간을 주면 그 자리에서 제가 김영삼을 비난하겠습니까? 덕담이나 하다가 끝나겠지요. 이 말에 노 대통령은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것만 보장되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는가? 네, 약속하겠습니다. 알았네. 내가 당에 지시하겠네. 노 대통령은 손을 내밀어 나와 굳게 악수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왔다. 그것이 그가 건강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와 나눈 인사였다. 나는 대통령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중권 정무수석을 만났다. 사실은 김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전화로만 인사했을 뿐 피차 일정에 밀려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각하와 이야기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김 수석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간단히 설명했다. 잘 될까요?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지 않아요. 길게 설명할 새도 없이 대통령이 찾는다는 이병기 비서의 전갈이 와서 그는 급히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실 문을 열기 전에 나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약간 까딱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렸다. 5월 17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내에게 말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에게 모두가 포로로 잡혀있는 꼴이 참으로 처참하게 느껴지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들은 정치 초단도 못 되고 그 사람은 구단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이 모두 그런 식의 단수로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 않아요? 나는 10시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아침 10시에 북아현동 박태준 최고위원 댁으로 먼저 갔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었다. 그분의 입장에선 선택하기 어려운 길인데도 나를 도왔다. 나는 우선 전날 밤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알렸다. 그는 이미 사태를 예견한 듯 말했다. 그거 받아들일 것 같소? 제가 최후의 진언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결과를 지켜봅시다. 박태준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도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예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중대한 결심을 제가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도 한참 침묵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우리로선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어요. 애초부터 판을 결정하고 하는 경선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온 일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경선 이후 당이 어떻게 갈지 지켜봅시다. 씁쓸한 기분으로 박태준의 아현동 집을 나섰다. 그 집을 나중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 나서 빼앗기게 것임을 그때로선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기 지금 책이 좀 잘못됐는데요. 책이 방금 제가 읽었던 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고쳐 읽겠습니다. 그 집을 나중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 나서 뺏기게 될 것임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되리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선 전혀 알 수 없었다. 광화문 사무실에 도착했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모두 모였다. 오늘은 특별히 고문들까지 참석했다. 박태준, 최문식, 윤길중, 이한동, 김용환, 박준병, 신명보, 박철원, 양창식 모두 모였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청와대 김준권 수석이 아침 일찍 상도동을 방문했다는 기자들의 전화는 있었지만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답답한 장 의원이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통화가 안 되었다. 김 수석이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답답한 신명보 의원이 당사로 쫓아갔다. 그러나 사무처는 김영삼 측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상도동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당대회에서 인사말 한다고? 그런 전당대회가 어디 있노? 치아라 라며 일축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장 의원이 청와대와 통화가 되었는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와 상도동에서 거부했답니다. 라고 알렸다.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직원에게 회의 참석차 모두에게 커피 한 잔씩 다시 돌리라고 주문하고 장례를 정돈했다. 네, 다음 소제목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책을 논의합시다. 모두 거부된 마당에 우리가 전당대회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최문식 대책위원장이 말문을 열자 신명보 의원이 받았다. 우리가 백기투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박태준 최고위원이 말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은 경선 당사자인 이종찬 후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사실 어제 노태우 대통령 가깝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조건 전부를 들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전당대회에서 5분만이라도 인사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표는 이제 너희들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른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선은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도 여러분에게 진 커다란 부채를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금 이 후보의 의견에 대해 각자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자유경선에 의해 모범적인 전당대회를 갖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거부한다면 내 입장에선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 의원이 말을 하고 일어나 나갔다. 최문식 위원장이 다시 맡아서 장례를 정리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립시다. 나는 이 후보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당은 아니고 다른 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박태준 최고위원이 어려운 결정을 말했다. 이어서 박철원이 말했다. 그간 경선 과정을 지켜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후보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다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태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경선을 거부한 이후 오늘의 이 사태를 야기한 김영삼 측의 부당성을 낱낱이 정리해 전체 당원에게 국민에게 알립시다. 그런데 박준병이 반대하듯 발언했다. 나는 이한동 의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측한 대로 박준병은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박태준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도 일어나서 문으로 나갔다. 참다 못한 박 최고위원이 소리를 질렀다. 저게 사성장군이 할 짓이야? 이제 와서 나가면 어떡해? 장내가 일순 어지러워졌다. 나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그동안 힘겹게 싸웠지만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자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우리 캠프에 있는 동지들의 마음조차 사지 못했군. 살면서 이때처럼 나의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번 경선은 누가 뭐라 해도 자유경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새정치하자고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는데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후보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윤길중 어른의 무게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의마저 거부하면 우리의 선택은 경선 거부밖에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전당대회에 나가서 긴급 동의로 엉권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용환의 신중한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철벽 같은 김영삼 대표가 그걸 허용하겠어요? 최문식 위원장의 말이었다. 결과는 똑같다. 더 이상 지체하면 대의원들에게 우리의 진위를 알리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이 롤콜 방식으로 의견을 물었다. 박태준, 최문식, 윤길중, 신명보, 박철원, 김용환, 양창식은 경선 거부. 전당대회 불참 의견이었고 이한동, 박준병은 퇴장하며 밝힌 대로 전당대회 참여 속의 반대 의견이었다. 결론은 내려졌다. 이때 장경우 의원이 독한 제안을 했다. 제가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운동장에서 이번 경선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그런 군중대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거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일순 장내가 조용해졌다. 엄청난 일에 중진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 했다. 장 의원, 그런 거 하지 말고 깨끗이 거부합시다. 이 말에 중진들은 대부분 그 말이 맞다는 표정이었다. 장 의원이 전날부터 이런 판국을 예견하고 동대문 서울운동장에서 군중집회를 열겠다고 장소까지 예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는 누구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장 의원에게 그 계획은 취소하자고 했다. 그리고 급히 정리한 메모 한 쪽을 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긴장했지만 담담한 심정으로 돌아가 메모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 자유경선은 집권당에서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승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선을 왜곡시키고 모양만 갖추는 식으로 몰아가는 데 대하여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는 6.29 정신을 철저히 배반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왜곡된 경선을 거부하는 길만이 당과 나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구람이 없이 또 하나의 승리를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전당대회는 참여합니까? 자유경선의 대전제를 훼손하고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면서 강행하는 전당대회는 참여하지 않겠고, 그런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탈당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선 출마를 전제한 결정입니까? 그 문제도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치 않겠고, 이런 경위에 대하여 당원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김대중 총재가 출마를 선언했고 앞으로 3파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대의원 구속 문제를 놓고 그동안 시끄러웠는데 김 총재의 양보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말로 대신하지요. 어제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서 경선 거부에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이한동과 박준병 의원이 일찍 퇴장했는데 이견이 있었습니까?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상세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고 말미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경선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와 당에서 일제히 긴장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에서 당정 최고 간부회의를 소집해 노골적으로 나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전당대회를 이틀 남겨두고 경선을 거부해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며 따라서 당원과 당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출당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출당 불사 의지를 감지한 청와대는 누그러지면서 박태준을 불러들여 전당대회가 비록 흠결이 같지만 잘 진행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고, 김종필 최고위원도 박태준, 최문식을 따로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그들은 나를 출당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전당대회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초기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설득전의 총력으로 나섰다. 전당대회 날인 5월 19일 아침,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많은 당원 동지들은 어떤 심사겠는가. 나 자신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다. 오전에 광화문 사무실에 나가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사후 처리를 했다. 당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버스로 태웠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와 함께 당을 지켜온 사무당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버스 타는 대의원들에게 결코 김영삼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내가 저들을 배반한 게 아닌가 하는 자성의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다. 아무리 험난한 경선 판국이더라도, 아무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노심과 김영삼 세상을 쫓아가는 무리를 목도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고난과 수모 속에 저 당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대통령 후보 표결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영삼은 전 인생을 통해 그 순간의 존재의 의의를 걸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대의원 6,682명 가운데 6,660명이 참석해 김영삼은 4,418표를 얻었다. 66.6%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경선을 거부했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를 지지하는 표가 2,214표가 나왔다. 전체 대의원의 정확히 3분의 1인 33.4%가 나를 지지한 것이다. 정말 명예스러웠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네, 이상으로 1992년이죠.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기술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2장 새로운 모색 편을 읽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